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인 1986년 1월 28일 우주왕복선 챌린저5는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한 우주인 7명이 전원 사망했는데요. 최근 발사장 인근 주민이 촬영한 챌린저5 폭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에 많은 희생이 따랐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챌린저가 폭발한 게 벌써 28년이 됐네요. 네. 저도 대학교 때였는데요.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당시 7명의 우주인, 특히 그 중에는 그 일반인 중에서 선발된 그 크리스티 맥콜리프라고 하는 여교사가 있었죠. 네. 선생님이 계셨는데 상당히 기대를 받고 올라갔는데 발사 73초 만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개발사에서 가장 큰, 한 번에 7명이 사망한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우주왕복선의 발사가 한동안 미뤄지고 상당히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게 됐고, 그러다가 또 2003년 2월 1일 날 두 번째 우주왕복선 폭발이 있었죠. 네, 그 콜롬비아호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폭발해가지고 또 7명이 모두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 5대의 우주왕복선이 운영됐다가 2대가 폭발로 이제 사라지고 3대가 이제 2011년까지 임무를 마치고 이제 연구와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 관람을 위해서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우주왕복선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우주왕복선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1950년대 말부터 이 우주 개발을 하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따랐죠. 사람 또 이제 동물들도 많이 희생을 하게 됐는데요. 뭐 아폴로 15가 그 우주로 갈 때는 달로 갈 때는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런 그 비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많은 우주 개발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우주 혜택을 위성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죠. 그 속에는 또 우주 개발을 위한 많은 또 희생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명복을 비는 그런 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일반 주민이 그 당시 발사한 캠코더로 이제 녹화한 거예요. 녹화했는데 그동안 이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다가 그 촬영한 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부인이 2년 만에 이제 그 발사 28주기를 맞아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역시 다시 봐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인데요. 아무튼 28년 만에 공개된 챌린저 사건. 다시 한번 또 그 우주 개발이 얼마나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또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영상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이만큼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그만큼 우주 개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초신성의 폭발 장면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에 의해 27년 만에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M82 은하는 1150만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1150만 년 전에 일어난 폭발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날씨에 따라 망원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1일 지구로부터 약 11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M82 은하에서 초신성이 출현해 전 세계의 망원경들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죠. 네. 일단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큰 별이 죽을 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면서 원래 밝기보다 한 100만 배 이상 밝아지는 겁니다. M82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의 82번 목록에 있는 천체라는 뜻인데요. 그 밤하늘에서 소형 망원경으로 찾기 쉬운 그런 성운성단 은하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82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통 불규칙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하는 은하인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 모양의 은하입니다. 흠곰자리에 있는 M82라고 하는 불규칙한 은하에서 태양보다 큰 별이 죽으면서 폭발한, 초신성 폭발한 모습이 관측됐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뉴스가 됐냐 하면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에서 보통 1000년에 한 3번꼴 정도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400년 전에 한번 폭발을 했고 우리 은하에서는 최근에 관측된 적이 없고요. 우리 은하 근처에 있는 그 마젤란 그 위성 은하가 있는데 거기에서 1987년에 한번 폭발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외부 은하에서도 1000년에 한 3번꼴이니까 가까운 데 아니면 폭발을 관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1150만 광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은하입니다. 우리한테. 우주 전체가 138억 광년쯤 되니까
1000만 단위 정도의 거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부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초신성들은 폭발할 때 밝기가 대략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밝기가 지구에서 볼 때 얼마나 흐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은하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고, 또 그 은하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은하 사이 또는 별과 별 사이에 어떤 물질이, 가스 같은 것들이 빛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를 또 이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리 계산에 기준되는 이런 그 천체들을 갖다가 표준 촉광, 뭐 이제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 정확한 거리 계산이라든가 그 사이에 어떤 물질들의 분포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지난 1월 달에 그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의 이제 교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초신성이 발견이 됐고, 네. 눈으로는 당연히 안 보입니다. 워낙 1150광년이 멀기 때문에 네. 이 초신성 폭발해가지고 굉장히 밝아졌지만 망원경 속에서만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별은 육등성이라고 하죠. 육등성보다 100배 어두운 별이 11등급 정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개보다 한 100배 이상 정도 어두운 이런 초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보다 한 100배 이상 큰 어두운 걸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mm 정도, 그러니까 그 10cm 정도 망원경 이상이면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초신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운 외부 은하에서 그 초신성이 폭발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밝기를 통해 가지고 그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물질 분포된 것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2014년 1월 23일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 큰 로켓이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5, 4, 3, 2, 1. Main engine ignition. 엄청난 소리와 함께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로켓. 이 로켓은 위성 추적 데이터 중계 위성 TDRS-L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위성들을 감시하는 위성인데요. 지구에서 모든 위성과 교신을 할 수 없으니 지구 밖에도 기지국을 둔 셈이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TDRS. 앞으로도 더 멋진 활약 기대해 봅니다. 와, 결국 위성을 감시하는 위성인 거네요. 그 영상 속에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많은 위성들을 다 감시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궁금한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TDRS라는 위성입니다. 네. 트래킹 앤 데이터 릴레이 세러라이트 해가지고 위성을 감시, 추적하면서 또한 위성의 데이터를 중계해주는 위성이거든요. 네. 수많은 위성이 올라가 있고 그 위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데이터 통신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위성을 갖다가 지상에서 중계국들이 있는데 네. 지상에는 모든 중계국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상 36,500km 정지궤도상의 위성 간의 통신을 중계해주는 그런 또는 이제 위성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이런 감시 위성을 띄웁니다. 그걸 TDRS 위성이라고 하는데 1983년부터 이번까지 총 12대의 위성이 쏘아 올려졌어요. TDRS-L이라고 하잖아요. 네. L이 알파벳으로 하면 12번째입니다. 그래서 TDRS 위성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중계하는 목적의 12번째 발사된 위성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올라가서 무사히 지구 정지 궤도 36,500km 궤도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 TDRS-12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사되는 것은 TDRS-M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13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TDRS 위성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수많은 수천 개가 넘는 위성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또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중계하는 지상에 있는 수많은 지상 중계국의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가 이번에 또 쏘아올린 12번째 TDRS-L 위성의 그 발사 모습이고 그것이 이제 지구 정지궤도에 무사히 장착하게 되면 그런 위성들을 감시하고 데이터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1983년에 처음으로 발사됐는데 두 번째 TDRS 위성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챌린저호에 실려서 올라가다가 폭발로 실패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 위성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또 위성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TDRS라고 하는 이런 위성 감시 위성이 필요하다. 그 위성 감시 위성은 TDRS 위성은 저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 36,500km인 지구 정지궤도 네. 적도 위에
자, 36,500km의 지구와 똑같이 돌면서 위성들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중계하는 그런 위성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TDRS 위성이 뭐 이렇게 감시하고 위성을 감시하고 또 중계를 하는 건데 네. 이번에 나사에서 쏘아올린 게 12번째 12번째고 위성이라는 이제 말씀이시죠? 예, 현재 6개의 TDRS 위성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쏘아올리기 12번째 쏘아올렸는데 실패한 것도 있고 네. 또 수명을 다한 것도 있고 이번 TDRS-L을 통해서 모두 이제 6개 정도의 TDRS 위성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무게가 다른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려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입증한 사람은 네모다. 정답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위대한 천문학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마도 이분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요. 이 갈릴레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같은 무게가 아니더라도 동시에 떨어뜨린 물체는 동시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운동 법칙이라니? 같은 무게? 동시에? 왠지 어렵죠? 그럼 갈릴레이의 운동 법칙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무게가 다르면 분명히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참 틀린 상식이 많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쇠구슬, 주먹만한 쇠구슬하고 주먹만한 손뭉치를 땅에 떨어뜨리면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 그럴게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속도라는 것은 이제 그 시간과 가속도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네. 저 어려운 말로 비유는 AT라고 해가지고. 근데 가속도는 중력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무게와 상관이 없어요. 질량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쇠구슬을 떨어뜨리나 솜을 떨어뜨리나 네. 이 표면만 같다면 똑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이런 최초로 무게에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가 똑같이 적용한다 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 갈릴레이가 정확히 피사에서 사탑에서 실험하는 걸 뭐 본 사람, 목격한 사람은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한 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경사지에서 실험은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주장이 많은데요. 아무튼 그 똑같은 그 표면적을 갖는 그런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무게에 상관없이 똑같은 시간에 땅에 떨어진다 하는 걸 입증한 것이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네. 되지만 무게에는 상관이 없고 공기 저항, 표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공기 저항이 많겠죠. 네. 이 표면적만 똑같다면 쇠구슬을 떨어뜨리나 아니면 가벼운 솜뭉치 떨어뜨리나 똑같은 시간에 땅에 닿는다. 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무관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을 새로 다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면적 가진 거는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태용의 생활천문학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설이 지나면서 점점 달이 커지고 있죠. 네. 설은 음력 1월 1일이었으니까요. 초하루, 달이 없는 날이었는데 점점 달이 커지면서 이번 주는 이제 반달부터 보름으로 가는 네. 2월 15일이 보름입니다. 특히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난 지 450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1564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돈다. 지동설을 발견했던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모든 물체는 무게에 상관없이 같은 시간 동안에 땅에 떨어진다. 중력 가속도라는 것을 알아냈던 그런 네. 분인데요.
아무튼 그 2월 이제 이번 주가 계속 반달에서부터 보름을 가는 주이기 때문에 달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래서 별은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달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행성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네. 특히 이제 새벽 시간에는 모든 외행성, 지구 바깥에 있는 행성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는 행성을 외행성이라고 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새벽 하늘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목성이 먼저 뜨고 목성은 천장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이 깊어지면서 화성이 떠오르고 네. 새벽 한 2시경에 토성이 뜹니다. 네. 새벽 2시경에 토성이 뜨면 이 하늘의 전체에 목성, 화성, 토성 순으로 다 보이게 되거든요. 서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것이 이제 목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하늘에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 네. 그것이 화성이겠죠. 그 다음에 동쪽 하늘에서 화성 뒤를 따라서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밝게 빛나는 것이 또 네. 이 토성입니다. 해뜰 무렵이 되면 금성도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외행성뿐만이 아니라 금성까지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새벽 하늘에서 태양계의 멋진 밝은 행성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꼭 한번 멋진 행성들을 관측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한 주에는 새벽 하늘에서 외행성, 목성, 화성, 토성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해뜨기 직전에. 해뜨기 직전에는 금성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영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